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동유럽 국가 중에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가장 넓고요. 러시아와 국경선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이제 벨로루시죠.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엘친 정부하에서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이 세 나라가 연합체를 형성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크림반도는 후르시초프 당시에 원래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이제 할양했던 건데 2014년에 이제 합병이 됐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발틱 3면인데 여기는 이미 나토에 가입해 있고 벨로루시는 러시아와 이제 친소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유럽의 판세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건데요. 2014년에 합병이 됐고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이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을 전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가 있고 여기 크림반도가 있고 벨로루시에서 수도 영어로는 키예프인데 우크라이나 언어는 키이우죠. 키이우 수도 30km 전방까지 지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선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겠는데요. 배경을 보시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연방에서 독립된 게 사실은 소련의 해체는 그 이전에 이제 분리독립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된 게 1991년이거든요. 대통령제인데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6대 대통령이고 그 내전이 시작되게 된 것은 201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진입을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것은 2022년 2월 4일이지만 이미 2024년 즉 8년 전부터 사실은 내전 상태에 있었어요. 그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게 되면 우선 2004년도에 이 불씨가 형성되게 되는데 당시에 유센코라는 총리가 있어요. 총리하고 야누코비치가 대통령 경선을 했는데 야누코비치가 당선됐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격하게 진행이 되고 재투표를 해서 유럽에 가까운 유센코 총리가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 쪽과 서부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갈등이 심했는데 2010년에 현직이었던 유센코 대통령하고 야누코비치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붙게 되는데 2010년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간 이후에 야누코비치가 당선이 돼요. 결선 투표에서. 그런데 이때가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때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러시아가 위기를 겪었던 것은 1998년이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외채를 한 700억 불 정도 갖고 있겠는데 이 글로벌 위기 하에서 외채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럼 이 외채를 어떻게 갚을 건가 하는 건데 외채가 한 절반은 러시아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절반 정도는 유럽 나라로부터 빌려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이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게 되는데 반정부의 시위가 뭐냐면 반정부 시위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외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서 서우크라이나 쪽은 유럽에 가까운 쪽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자. 그러니까 친유럽 정책을 쓰자 이런 것이고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립이 되고 있었는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원래 이 돈바스 지역 출신이고 정치적으로는 친러시아적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큰 이제 그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애초에 이제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시위가 나중에 이제 유혈 충돌로 가게 되고 사망자가 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 대규모 시위가 2004년 오렌지 혁명은 아주 평화적으로 우리나라 촛불 혁명처럼 됐었는데 10년에 이 벌어졌던 것은 유혈 참사가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반정부 시위에다가 의회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 이제 사실은 휴전을 합의를 했었는데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당, 그러니까 여기 유생쿠가 주도하고 있는 야권이 수도회와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2월 달에 국회에서 야누코비치가 탄핵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2차 오렌지 혁명에 의한 탄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동부 지역의 주민들은 이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거다 하는 이제 입장이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0년 대선 당시에 표를 얻은 걸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누코비치, 그러니까 친러 인사들은 다 여기서 표를 많이 얻었고, 서쪽은 친유럽 쪽인 당시에 이제 현직 티모셴코였는데 사실은 그 1차 투표에서 승부가 안 날 만큼 아주 신승을 하게 된 셈이죠. 그래가지고 탄핵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핵심적인 이유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유럽으로 경제가 번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 외채 위기로 가다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현재 필리핀이나 베트남 수준이라고 그러고, 외채가 700억 정도가 있었는데 350억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빌려온 돈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럽 연합으로부터 빌려온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못 갚게 되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야 될 위기가 처하게 돼서 결국은 채무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러시아가 제안하기는 150억 달러를 유예해 주거나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기하고, 유럽연합에서는 서방에서는 200억 유로를 제안하게 되는데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처럼 유럽연합이라고 해봐야 사실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오히려 이자를 탕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호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야누코비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실제로는 이 러시아 쪽 제안을 택해요. 왜냐하면 유럽 쪽 제안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구조적인 가혹한 구조적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친러 성향인 동부는 지지하고 친서방의 서부 지역은 반대해가지고 극심한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됐는데 나중에 폭력 시위로 가고 무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폭력 시위와 이제 무장 투쟁으로 가게 되는 데는 개입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쿠데타다 이렇게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정부 청사가 무장 군인 세력에 의해서 점거가 돼가지고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동부 지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돈바스 지역의 투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크림반도는 애초에 러시아 영토였고 후르시초프 때 사실 이 양혈을 했던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합병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는 이미 이제 내전 상태인 거예요.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러시아도 이제 마지막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개입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야누코비치 정권을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의 세력들이 정권의 반정부 시위를 나중에 이제 이걸 정권 교체로까지 가져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태를 보시면 이 색깔이 어떤 지역이냐면, 색깔이 강할수록 이건 이제 합병된 거고 여기가 이제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2014년에 야누코 정권을 탄핵하게 되니까 반정부 시위가, 그러니까 야누코비치를 탄핵하는 야당에 대한 반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돼요. 여기 친러시아 시위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드네프르 강인데 이게 확연히 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크림 공화국이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의 이 귀속을 결정하게 되고, 러시아가 그걸 승인하게 됨으로써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로 가게 되고 이때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천연 자원의 보고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수출 2위 국가이고 천연가스 수출은 유럽 같으면 독일이 60%고 전체 유럽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45% 정도를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제 제재를 했지만 원유가가 고유가 시대가 돼가지고 러시아가 그 경제 제재를 거뜬히 이겨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분명히 이런 갈등에 러시아가 영토 주권,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넘어서서 침공을 하게 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입장도 당연히 철군을 해야 된다. 평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 어떤 건가를 몇 대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2014년 5월에 SBS 뉴스에도 인용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 중앙정보국 그 국장이 당시에 이제 브레넌인데 브레넌이 실제로 이제 그 키이브를 방문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가명으로 키이브를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그 시위를 배후 조정을 해요. 아예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제 독일 빌트지에서 이제 폭로가 됐고 이 내용을 국내 뉴스에도 소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시위를 반정부 시위를 조장했고 결국은 야누코비치를 탄핵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도 그건 인정을 했고 또 하나는 푸틴이 2월 24일 날 침공하기 전에 대국민 연설을 1시간을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네오나치, 나치 세력을 추방하러 간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을 벌이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스보보다더라고 여러분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최근 사태 나고 나서 보셨을 텐데 번역하면 우크라이나 연합 자유당 이런 뜻인데 이 세력은 어떠면 2차 세계전 당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가는 길목이 요지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제 기시 정부가 그랬듯이 우크라이나에도 히틀러 정부에 협조했던 세력이 있고 동시에 당시 소련과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반파쇼 전쟁을 했던 대우가 있어요. 이 군대가 실제로는 소연방의 일부였기 때문에 한 600만쯤 됐고 히틀러 정권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한 10만 정도가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이들은 거의 이제 숨죽어 살고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면서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그 죄행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치 때 그 SS 부대가 쓰던 부대 마크를 본따 가지고 이걸 자기 정당의 마크로 하고 아예 군대를 구성을 해요. 이 군대가 아조프 군대인데 이 자기 군대 깃발하고 보세요. 여기에 나치 때 마크를 같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CIA가 이들에게 다 자금과 무기를 다 대줬고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 시위로 비화시켰던 주된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로 치면 이들이 천일파죠. 그래서 내막이 이렇다는 거다. 그래서 푸틴이 얘기하기를 나오넷지를 척결하려고 하고 이들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린 거다. 무너뜨린 이유는 러시아를 결국은 이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코앞에까지 해서 사실은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러시아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게 쿠바 사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 정부 당시에 쿠바에 핵 무기를 배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쿠바 사태로 비화됐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우크라이나에 거기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푸틴이 1시간 연설한 요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이 1도 없다. 다만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나토도 미국도 러시아를 단 한 번도 실제로 성의 있게 대하지 않았고 무시해 왔다. 그래서 러시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시간 연설 앞부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오랜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러시아와 한 뿌리였다 등등 설명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네오나치들이 나중에는 이제 젤렌스키 정부 하에서는 정식 군대로 편입이 돼요. 원래는 이게 이 아조프대인데 원래는 민병대 있죠. 이게 군부대에 편입을 하고 실제로 깃발도 그대로 달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2014년 2월 달에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수도인 키이브의 시장이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식에서 키이브 시장이 연설을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히틀러가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줬다. 홀로코스트는 거짓말이다. 이게 유럽에서는 금기거든요. 왜? 본국의 침략국이었던 독일조차도 홀로코스트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건 금기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로 치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배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준 거다. 이런 발언을 서울시장이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식에는 누가 와 있겠어요? 전쟁 당시에 전사한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제 보훈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 히틀러에 맞서 싸웠던 용사들하고 그 가족들 앞에서 결국은 히틀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다. 이런 충격적인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스모부당 일당이 본색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시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앗아가지고 막 던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잠깐 보실까요? 이게 그 장면인데요. 잠깐 한 1분 30초만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Ті буремні події, які відбувалися під час Великої Вітчизняної війни. Ми згадуємо те, як люди боролися проти агресорів,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захопити землю. І ці агресори мотивували своє захоплення не тільки бажанням, і не стільки бажанням захопити чужі території і поработити людей. Вони також висували гасла про начебто звільнення нації народів, які проживають на землях, які 이제 나치 얘기를 하죠. захопити Гітлер. Якщо ви дивитеся, 이제 청중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дуже багато телепередач про це. Ми бачимо, що він передусім висував гасла звільнення людей від комуністичного іга, звільнення людей від тирана Сталіна, звільнення від інших. 이제 항의를 시작하죠. 유족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그만둬 이런 뜻인데요. Суверенну державу, коли він намагався захопити територію. Друзі, але люди об'єдналися в своєму бажанні захищати свою рідну країну. Захищати рідну країну і виступили єдиним фронтом. 보시겠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시죠? 어머니가 이제 항의하러 가는 거예요.
연설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на територію. Друзі, ми всі за те, щоб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던져버리죠. 그래서 경호원이 어머니를 말리는데 다음 장면 또 보세요. 이 시장은 연설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저쪽으로 와서 연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병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щоб в Україні був спокій.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쨌든 당시에 벌어졌던 2014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한 자들의 정책 성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준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해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헤럴드 경제에 보도된 내용인데 뉴욕 타임즈를 인용했죠. 여기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가 하면 사망자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 민간인들이 4,700명이 사망을 했고 13,200명이 부상을 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돈바스,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안스크 공화국을 지역에 봤더니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봤더니 살인, 납치, 고문, 학대, 성폭력, 강간, 강제노동, 몸값 요구, 고문 등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피난을 못 가고 거의 인질처럼 잡혀 있다 라는 그런 참상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뉴스위크 1년 후를 보게 되면 반군이건 정부군이건 아예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반군도 정부군도 똑같다. 이것은 명백히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고 심지어 이제 중앙일보에도 우리나라에 보도가 됐는데 유럽에 있는 이른바 네오나치들이 우크라이나로 전부 집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준 군사 조직을 결성을 해서 군사훈련의 연습장처럼 써요. 그런데 그것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장을 하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 조직이나 이 다른 자기 이 나라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탄핵됐던 자들이 우크라이나로 집결을 해가지고 네오나치의 거점처럼 돼버려요. 이것이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사태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그냥 관점을 얘기하면 관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러시아가 명백히 침략한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두 번째는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이 나토를 앞세워서 나토의 동진 정책으로 러시아의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원인 제공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미, 반나토. 이고 러시아는 침략을 한 게 아니라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방 전쟁의 차원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펴는 거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 있어요. 국내에는 뭐 거의 이런 주장은 소개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나토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2014년부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지만 러시아가 영토 보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명백히 국제 규정을 위반한 거다 해서 나토는 해체해야 되고 러시아군은 철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명백해지죠. 그런데요. 이런 가령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도 하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국제규정에 의거하게 되면, 국제법 규정에 의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유엔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기의 국지전이나 전쟁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게, 러시아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관여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임이사국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임이사국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도 경제 제재만 할 뿐 군사적으로는, 왜? 안보리에서 결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총회에서는 결의를 해봐야 구속력이 없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더불어서 상임이사국이고, 중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외교적 해법이 난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가령 유럽에서의 코소보 사태라든가 시리아 침공이라든가 뭐 리비아의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나토와 미국이 개입을 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을 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참전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전에 벌어졌던 전쟁과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